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가 괜찮다고 믿고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말하고, 전문가들은 1%대 성장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외식 한 번 하려 해도 메뉴판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통장에는 쓸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공식 통계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 주머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을까요? 왜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왜 회사에서는 슬슬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고는 있지만 설마 하고 넘기고 있죠. 왜일까요? 왜 경기 침체가 이미 삶 속까지 파고들었는데 우리는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아직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 당신의 일상, 당신의 주변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현실을 마주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의 몇 년 뒤 계좌잔고와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난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저축은 늘지 않는데 빚만 쌓이고, 미래는 더 불안한데 대비할 여력은 없어지는 시점. 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반대입니다. 기회는 굉음을 내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절망했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갖춘 사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가 자산을 헐값에 내놓을 때,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 모두가 높은 가격에 사들일 때, 그때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익을 챙깁니다. 지금은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공포가 올 겁니다. 하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능력을 갖추고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이 공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희생자가 아니라 요란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일의 후회보다 오늘의 준비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 준비의 첫걸음은 감정을 뺀 차가운 숫자로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숫자부터 볼까요? 작년 2분기는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습니다.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0.1%로 겨우 플러스를 유지했죠.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1.2%로 발표되면서 겉으로는 반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서 나온 외형 성장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내수인데 이쪽은 여전히 냉각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1.5%로 낮췄고 그 다음 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로 올렸어요. 위아래로 요동치는 전망치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장밋빛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거리의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경제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지갑이 두둑해졌나요?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나요? 외식 횟수가 늘어났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외식은 줄었고 새 옷 사는 건 갑자기 사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체감 경기입니다. 통계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기 상황 말이죠. 그리고 이 체감 경기가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왜 전망은 항상 낙관적인데 현실은 계속 비관적일까요? 정부는 공황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공식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그러면 경기는 더 나빠지죠.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경기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침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일시적 조정이라고, 구조적 전환기라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도 거짓말을 하지 않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관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떤지 보는 동행지수, 과거 경제가 어땠는지 보는 후행지수, 그리고 미래 경제가 어떨지 보는 선행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행지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손님들이 떠난 뒤니까요. 하지만 만약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앞으로 매출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경기 선행지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건설 수주액,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 재고 순환 지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행지수는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이 지표를 발표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을 씁니다. 개선세가 둔화됐다, 완만한 조정이 관찰된다,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 조심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행지수는 불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동행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죠. 바로 소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입니다. 미국은 67.9%, 영국은 62.9%인데 말이죠. 한국 경제는 수출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마치 외줄타기 같습니다. 잘하면 박수를 받지만 한 번 삐끗하면 추락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돌아가고 안 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입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내수가 이걸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은 내수가 너무 약해요. 왜 약하냐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아니,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김 대리를 생각해 보세요. 김 대리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마련했죠. 매달 원리금 25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 대리는 생각합니다. 회사가 언제까지 안전할까? 요즘 업계가 좋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소문이 들려요. 설령 잘리지 않더라도 승진은 막혔습니다. 월급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 대리가 새 차를 살까요? 해외여행을 갈까요? 외식을 자주 할까요? 안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아껴서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합니다.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비적 저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저축을 늘립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축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자릅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서 더 저축을 늘립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 경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저축은커녕 당장 쓸 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마치 계단처럼 소비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988년부터 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4.5%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3.1%,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로 낮아졌습니다.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후에는 1.2%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때는 한 해만 역성장하고 바로 회복됐어요. 외환위기 때는 1998년에 민간 소비가 약 마이너스 12%나 폭락했지만 다음 해 바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최근 몇 년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풀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재설계되어야 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다를까요? 왜 이 경기 침체는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과거 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외환위기 때는 1년 만에 소비가 반등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4년째 회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위기는 충격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약해진 구조적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 가지 큰 축의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 돈 벌어오는 곳 고장이 난 것이고, 가계부채로 인해 사람들이 빚 갚느라 돈이씨가 마른 상황이며, 그리고 인구와 투자와 혁신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나타난 잠재 성장률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경쟁력의 구조적 하락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대략 20% 안팎, 많을 때는 25에서 30%까지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착시 효과입니다. 겉으론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나머지 산업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1등이던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심지어 화학 분야까지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기술 격차도 좁혀지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이 관세 장벽에 막히고 반도체마저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대미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예전처럼 전 세계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수출이 구조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투자가 줄어듭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줄면 다시 기업 실적이 나빠지죠. 이게 바로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방아쇠를 당긴 게 바로 수출 경쟁력 약화입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미래 소득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칩시다. 예전엔 한 달 이자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배 넘게 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정부가 아무리 소비를 늘리라고 해도, 쿠폰을 나눠줘도, 할인 행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손에 쥔 돈이 없으니까요. 빚 갚기도 바쁘니까요. 이게 바로 가계부채가 만든 내수 마비 상태입니다. 세 번째, 바닥을 드러낸 기초 체력, 즉
잠재 성장률의 하락입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경제가 가진 기본 체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은 못 자란다는 한계선이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대략 4% 안팎이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는 각종 연구에서 2% 안팎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제 파이를 키우는 힘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1년에 4%씩 쑥쑥 자랐는데 이제는 2% 성장도 힘겨워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생산이 줄어들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은 늘고 젊은이는 줄어듭니다. 소비도 줄고 혁신도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공장을 짓지 않고 연구개발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혁신이 멈추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예전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엔진 자체가 식어버렸으니까요. 휘발유를 아무리 부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차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악재들이 겹쳐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당신의 직장입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매출은 늘고 있나요? 신규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오나요? 보너스는 작년보다 늘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회사도 힘듭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신규 프로젝트는 줄었고 보너스는 깎이고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면요,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은 채용을 줄입니다. 특히 나이 든 직장에는 더 힘들죠. 40대, 50대가 되어서 한번 밀려나면 예전 연봉, 예전 대우를 받는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데 그게 바로 가난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은 더 힘듭니다. 편의점, 카페, 치킨집. 무엇을 하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가게는 넘쳐나고 손님은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마진은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정산해보면 내 가게 알바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또는 당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친척이, 이웃이, 누군가는 이미 이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부터 봅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소득은 안 늘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특히 지방은 이미 집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 현상은 수도권으로 빠르게 번질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아예 사라지는 것.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지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어디에 돈을 넣어야 안전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채권도 다 불확실해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돈을 풀겠죠.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온갖 정책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겼는데 말이죠. 오히려 돈을 많이 풀면 부작용은 반드시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예외 없는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첫째, 당신의 자산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부동산에만 올인했다면 분산하십시오. 현금 확보는 필수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집값이 오를까 기대하는 시세 차익형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현금 흐름형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대신 빚을 줄이는데 집중하십시오. 빚이 많으면 금리 변동이나 소득 감소에 취약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어도 위기가 오면 버티지 못해요. 둘째, 소득원을 다변화하십시오. 당신의 소득원이 한 곳뿐이라면 위험합니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다면 그 직장이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부업을 만드십시오.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우물이 마르는 순간 당신의 삶도 같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능력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기술, 지식, 경험이 무기예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만약 확실한 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온라인 강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예요. 기억하십시오.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져도 당신의 능력 가치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불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소비는 부진하고 모든 신호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와 언론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모른 척할 건가요? 아니면 준비할 건가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게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앞으로 몇 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집을 잃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한 사람들이죠. 위기를 미리 알아챘고 대비했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건 화려한 숫자와 통계가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경제 전쟁터에서 아는 것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